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새해 시작과 함께 경기 동향을 짚어보는 경제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전 세계 경제 한파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YTN이 전한 경제 전망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경제 이슈부터 올 한 해 경제 전망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설 연휴에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칼바람이 이어지면서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명절에 꼭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로 연휴를 노린 스미싱 범죄입니다. 명절 인사를 사칭한 문자에 나도 모르는 사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의심 가는 문자는 바로 삭제하시고요. 개인정보 요청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서 거듭 주의 당부드리면서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전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새해에는 좀 나아지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금년의 경제 전망은 어떤지 민생 경제에 초점을 두고 YTN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또 해가 바뀌었고 정부 정책에도 많이 변화가 있죠. 그래서 경제부가 좀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연초가 되면 항상 저희가 보도하는 게 이제 경제 전망입니다. 새해가 되고 이제 해가 바뀌면 사람들이 뭐 올해는 집을 사야 될지, 뭐 이사를 가야 될지부터 이제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달라지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부나 그 경제연구기관의 전망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게 되는데요. 뭐 당연히 그런데 이게 뭐 집을 사는 문제가 사실은 또 금리와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도 또 중요한데 또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그 기준금리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소개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국내 뉴스가 아니고 경제 뉴스가 아니라 결국 국제 뉴스도 포함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이러다 보니까 주요 국가 상황도 알아봐야 되고 이게 사실 많은 뉴스가 경제 뉴스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시청자들의 어떤 경제적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보통 연초에 많이 보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YTN 경제 보도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YTN의 경제 뉴스를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금년의 상반기에도 경제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1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올해 세계 성장률 1%대 하향, 경기 침체 경고 대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뉴스는 경제 소식을 빠르고 그리고 친절하게 전달한다라는 앵커의 멘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세계은행의 그 보고서에 대한 대담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서는 금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 그러니까 지난해 3%보다 훨씬 낮은 수치죠. 예.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더 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연한 경제 전문가는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계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또 기준금리 인상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또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순환의 고리를 통해서 설명을 잘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세계 경제 예측치가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내용에서 보면은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이것을 해석한 부분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출연자의 발언을 통해서 정치와 금리 정책의 관계 그리고 금리 정책과 물가
그리고 물가와 민생 경제 이 관계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음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함께 동향을 분석해보는 대담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지난 1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이 1.7%보다 낮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불과 2개월 전인 11월 달만 해도 1.7%를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코로나 정책을 완화를 하면서 그것들을 이유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경제, 사회 동향의 파악은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중요한 축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빗장 푸는 중국, 마냥 웃을 수 없는 우리 경제 대담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19 정책 중단을 포함해서 중국 내 잠재된 경제 불안 요인 그리고 미중 갈등 상황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내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IMF 총재가 이제 중국이 향후 몇 달간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발언을 소개를 했고 대담에서는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의 증가, 그리고 중국의 잠재된 어떤 자본 유출 이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슈 세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기사로만 봐서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전문가 출연이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대담자의 어떤 전문적인 분석도 되게 좋았지만은 앵커의 어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대담의 질을 높였고 중국과 관련해서 국내 경제를 이해하는 데 좀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을 들어볼 수도 있었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또 YTN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궁금증을 풀어가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1월 6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시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올해 경제 전망은이라는 뉴스에서는 물가가 과연 잡힐까? 그리고 고금리 상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축이 좋을까? 아니면 투자가 좋을까? 이런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상황들을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답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더 저에게도 체감적으로 그렇게 다가왔었습니다. 네, 저도 뉴스가 있는 저녁 그 해당 코너를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가 상황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고금리 상황의 어떤 지속 여부 그리고 저축과 투자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가계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책연구소 연구원과 경제학자 등 어떤 전문가 의견을 교차해서 전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전문가를 섭외해서 이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긴 했지만은 약간 작은 부분이지만은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를 잘 알려면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해외 경제 상황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관련 보도들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글로벌화돼 있고 또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에 대해서 이 뉴스가 사실은 대부분 경제 뉴스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미국 기준금리 결정 소식뿐만 아니라 증시 소식 그런 건 이제 기본적인 소식이고 또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문제, 또 미국 내의 경제 문제, 중국 내의 어떤 방역 정책의 전환 문제를 사실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이 부분도 사실 세계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천연자원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경제적 관점에서 사실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경제와 관련됐다 혹은 이게 돈 버는 뉴스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그 시각에서 이렇게 많이 보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민생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보도들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특히 민생 경제에 좀 집중해서 많이 이렇게 한번 이번에 살펴봤는데요. 2023년에 달라진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YTN이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베기 부모의 부모급여, 새해 바뀌는 복지제도라는 뉴스에서는
금년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을 인상한다는 내용. 이건 왜 우리가 몇 번의 기사를 통해서 자립하지 못하고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여러 번 봤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인상이 된다는 내용을 알려줬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는 내용, 그리고 장애수당 단가가 인상된다는 것, 육아휴직기간 확대 등 이런 많은 변화를 잘 알려주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도 당연히 시청자에게 중요한데요. 1월 4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안심 전환대출 흥행 실패, 특례 보금자리론 곧 출시라는 뉴스는 안심 전환대출 상품이 왜 인기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과의 차별점을 비교해서 이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해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당장의 물가와 관련된 것 못지않게 시청자들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미래와 관련된 것이죠. 그죠? 이거에도 크게 관심이 있는데요.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 1월 3일에 보도된 뉴스 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나 자문위 개혁안 윤곽이라는 주제로 그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 논의의 큰 틀을 제시했다라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언제부터 받게 되는지 사실상 그런 뉴스가 가장 큰 정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은 아쉬웠지만 좋은 뉴스였습니다. 저는 은행계 소식을 전한 보도를 살펴보았는데요. 5억 받고 나가 버텨 은행권 만 40세도 희망퇴직이라는 제목의 대담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금융권의 어떤 인력 변화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보통 연말 연초 정기 인사 전에 이제 희망퇴직을 이제 받는데요. 해당 대담에서 약간 주목을 했던 점은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희망퇴직 연령이 보통은 50대였었는데 40대까지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 퇴직의 규모가 커진 점, 그리고 또 회사가 제시하는 퇴직 조건이 좀 나름 괜찮다는 점들이 이제 과거와 달라진 점이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 괜찮은 퇴직 조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은행이 역대급 실적을 올린 것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자 수익을 통해서 은행마다 이제 기본급의 300%에서 400%라는 어떤 성과급 잔치를 이제 벌인 바 있어서 이제 관련해서 좀 약간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퇴직 대우 또한 사실은 이러한 이자 수익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런 이자 수익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은행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성과급, 퇴직금 잔치를 벌이는 데 대해서 이제 앵커나 전문가 모두 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어 보인다라든지 뭐 비판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은행이 뭐 실적을 많이 올려서 그런 거 아니라 반박도 있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뭐 비판의 일부의 시각이고 뭐 수익이 많이 나와서 가져가는 게 왜 문제냐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자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시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다수가 약간 어려움을 감당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어떤 대가를 소수가 누리는 상황인데 이제 언론이 은행 편에 서서 뭐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다루는 게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수익 이면에 다수가 갖고 있는 어떤 고통에 대한 이제 배려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담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춘 대담자들을 찾는 것만큼이나 그러니까 대담을 이끌어가는 앵커의 역량이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좋은 답변을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문제적인 발언이 나올 때는 이제 반박을 하거나 정정을 하는 것들, 그리고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또 되게 다양한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 좀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앵커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새기겠습니다. 예. 평커님 이어서 말씀 주세요. 네, YTN 경제부 보도를 살펴보면 각종 피해로부터 시청자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주의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시청자, 시민을 보호하는 것도 언론의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2,700채 전세 사기 건축왕은 멀쩡, 600세대는 경매 절차 시작이라는 뉴스에서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한 개발업자가 전세 사기 사건을 벌인 일을 다루었는데요. 전세 사기범들의 수법과 피해 현황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연속해서 이렇게 보도하여서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월 2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벤츠가 800만 원, 중고차 허위 매물 사이트 적발이라는 뉴스와 그리고 8일의 내용 보증보험 든 집 절반 이상 깡통주택
체납액 확인 필수라는 이 뉴스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방 뉴스 중에서 두 번째 뉴스는 임대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이고요. 그리고 경매로 집이 팔려도 세금이 많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라는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는 정말로 중요한 정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도 있었는데요. 1월 5일의 뉴스,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가반이 유효기간 3개월 불가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미 이 시장 규모는 6조 원대라 그러니까 뭐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모바일 상품권의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이 3개월 이하라고 합니다. 짧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3년간 그런 받았던 피해 구제 신청 중 보니까 유효기간 경과와 관련된 내용이 5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표준 약관에선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론이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을 보도하고 압박을 하면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께서 YTN 경제 관련 뉴스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실장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이게 사실 경제 전망을 정확히 하기가 어려울 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잔에 물이 반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반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렇게 또 보도를 하다 보면 잘못해서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취재 경험을 통해서도 약간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2021년 하반기에 중국에서 요소 가격이 올라가지고 국내 요소수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사실 석탄 가격이 오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제가 그때 거기서 취재를 했는데 석탄 가격이 올랐는데 석탄에서 요소가 추출되고 그래서 요소 비료 값이 올랐고 요소 비료를 좀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 말라라는 중국 내부의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요소수 사태로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제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중국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를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좀 이제 취재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정부 책임을 많이 묻긴 했지만 거기 있었던 기자로서는 기자들도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성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은 이제 경제 뉴스를 다룰 때 누구에게 이득이 되게끔 한다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점은 또 취재를 열심히 해서 또 경제적인 뉴스를 빨리 전달해 줘야 되는 책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에게 주목하는 YTN의 경제 뉴스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널리즘의 역할 중에서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시민을 위한 언론, 즉 시청자를 위한 방송입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적어도 3년 동안은 경제적 고통 속에 있습니다. YTN의 경제 뉴스가 그 시선을 시청자에게로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시민에게 중요한 경제 현안을 잘 포착을 해서 토론하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그런 공공의 포럼의 장으로서 저널리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선민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제 현상에 대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현상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시민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많이 고민해서 보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 제작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미리 챙겨두면 좋을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정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새로운 해가 밝으면서 주목해야 할 많은 이슈가 있죠. 오늘 이 시간을 주목하신다면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부 기자가 직접 정리해주는 제도 변화부터 올 한 해 경제 전망까지 2023년 달라지는 경제 이슈 총정리.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2023년 올해 좀 바뀌는 경제 이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뉴스 보시면서 네. 헷갈리실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뭐 매년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있죠. 근데 올해 좀 눈에 띄는 거 찾아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어느 정도 환원된 거. 지금까지 국제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해 말에 37%까지 높아졌었거든요. 이게 25%로 다시 환원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요거는 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크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정책 대출 상품은 대부분 소득 제한 같은 것들이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소득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DSR 규제도 여기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조만간 발표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모급여는 만 0살은 월 70만 원, 만 1살은 월 35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이 올해 초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용되는 거, 이것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존에는 유통기한이 있어갖고 이건 상품이 유통되는 기한을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길어요. 네. 그래서 쓸데없이 음식물이 너무 많이 버려진다, 너무 많이 폐기된다 이런 비판이 많아서 이제 소비기한이 새로 도입이 됩니다. 근데 일단 올해는 계도 기간이고요. 이후부터 정식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또 부동산 시장에서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가 좀 되는데 몇 가지 여기서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네. 종부세가 좀 변하게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그러니까 종부세를 강하게 물리는 중과가 폐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완화가 됐어요. 이 조치도 2024년까지는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요. 또 최근에 발표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규제 지역을 뭐 강남 3구, 용산구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풀고 대출 규제도 많이 완화하기로 했죠.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규제 조치 완화가 다주택자의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자칫 이게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고 이 다주택자 그리고 투기 세력에 꽃길만 깔아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 이번 대책 통해서 조금 활성화될 걸로 보시나요? 사실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의 이슈는 기준금리라고 봐야 돼요.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자산 시장으로 가는 자금이 줄어들고 그게 자산 시장에 타격을 줬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이겨낼 만한 조치라고 보이는 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 내지는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여기 정점을 찍고 내려가게 될 거라는 신호가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자산 시장의 어떤 반등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쉽진 않아 보여요. 기준금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네. 계실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 좀 전망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번에 한국은행이 또 25bp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연 3.5%가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1년 한 반 만에 기준금리가 3%포인트나 오른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출받은 사람들의 그 대출 금리, 이자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점. 근데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를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비가 내수가 타격을 받고요. 내수가 타격을 받았으면은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주저앉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소득은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소비는 더 못하게 될 거고요. 이게 악순환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고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최종 금리를 3.5에서 3.75% 정도로 잡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았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아니면 지금 3.5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도로 계속 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고심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여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 속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만한 변화는 어떤 것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한테 제일 와닿는 거는 지난해를 되돌아보면은 물가였죠. 네. 그게 아마 올해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지난해 12월 물가를 보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해 7월 정점을 찍고 나서는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거기다가 한국은행, 정부의 정책 목표인 2%는 크게 웃도는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류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걸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워낙 가격 변동이 크니까 이걸 빼고 나머지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전히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 자체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경제 주체들이 전망하는 물가 상승률을 말하는데 이게 계속 높다면은 앞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물가가 높아질 건데 왜 지금 투자를 하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가 하락세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하반기쯤이나 돼야지 물가가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을까 전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전체로는 여전히 5%대 굉장히 좀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부 기자로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 한 해도 다양한 이슈들을 전해주실 텐데 가장 중점두고 있는 부분이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역시 기준금리죠. 네. 오늘 모든 게 다 기준금리로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사실 기준금리는 모든 경제 현상에 다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원래는 25bp씩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난해에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의 어떤 효과, 인상 효과도 올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올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라면 역시 경기 침체를 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논의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침체가 나타난 뒤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U자형으로 회복을 할 거다. 이런 논의가 하나 있고요. 경기 침체가 온 다음에 L자형으로 장기 침체로 이어질 거다. 이런 논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논의의 공통점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아주 안 좋을 거다.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 조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실제로 그리고 기준금리를 조정한 여파는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과연 올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이 뉴스를 올해 더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내가 좀 이렇게 궁금한 경제 이슈가 있다 할 때 경제 뉴스 어떻게 찾아보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사실 요즘은 경제 뉴스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좀 쉬운 상황이 됐죠. 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본다든지 PC 통신을 찾아본다든지 네. 이렇게 했었는데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가져오는 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뉴스만 좀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무주택자들, 집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이 부동산 뉴스만 찾아보면요. 기준금리를 한 10%까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리면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어도 나라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어떤 거시부터 해서 복합적인 내용들을 다 골고루 보시는 게 어떤 경제 전반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뉴스도 좀 골고루 봐야 한다라고 네. 좀 짚어주셨는데 혹시 우리 YTN 뉴스라든지 유튜브에서도 좀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YTN 기자들이 만드는 경제 뉴스는 포털 사이트에도 다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보셔도 좋지만은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저희 기사들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 같은 것들도 다 거기에 원래대로 올라가니까요. 그걸 참고해 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YTN 경제부에서 운영하는 아는 경제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네. 그쪽에 오시면은 또 방송에서 소개하지 못했던 다른 소식들도 그쪽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 아는 경제 포함해서 우리 YTN 경제 뉴스 좀 많이 찾아봐야겠습니다.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다 보면 경제 뉴스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YTN 경제 보도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YTN에서는 많은 경제 이슈들 그리고 생활 경제 중심으로 그거를 쉽게 풀어서 전달해 준다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경제 뉴스를 어렵게 생각하신다는 거는 경제 뉴스의 전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시 정책부터 모든 미시까지 모든 걸 다 봤을 때 경제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자들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출연도 많이 하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쉽고 좋은 보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올 한 해에도 많은 경제 이슈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도 YTN 경제부에서 좀 알기 쉬운 뉴스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